한국 공장? 다 필요 없다. 후진적인 한국 공장은 인도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고, 인도는 차라리 중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겠다. 여기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인도 정부 대변인이 한국 기업들은 쓸모가 없으니 죄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문가가 충격적인 일침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도 대변인은 선체로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회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백악관 비서실에서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뜻밖이고 또 충격적이었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과 인도,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말 유례없는 조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거든요. 더 흥미로웠던 건 이번 회의 주제는 바로 인도 현지의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국가가 모여 한국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누다니, 그리고 얼핏 보면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까지 회의에 참석하게 되다니, 이건 분명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회의는 시작되었고, 경제자문위원회 소속의 미국 경제 전문가의 말을 시작으로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걸 그저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난 가벼운 해프닝쯤으로 여기곤 하던데, 이번 사건에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고 전 세계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건 겉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가난한 인도를 구원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고, 이런 푸대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세운 공장들은 그야말로 인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임에도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손빨래를 대신해주는 직업,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직업 등 100년 전에나 볼 법한 직업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수십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했고, 이로 인해 수백만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못 벌던 인도 사람들은 이제 삼성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 40만 원이라는 이전에 비해 40배나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전에는 꿈도 못 꿀 급여를 받은 인도 노동자들은 드디어 소비 활동을 하기 시작했기에 인도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공장 단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장들의 자재나 물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 공장이 지어진 소도시는 전례 없는 빠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지방 도시는 사실상 인도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버렸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러한 인도 정부마저 못한 지방 도시 살리기를 한국 기업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공장단지 주변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 공장이 위치해 있는 타밀나두 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대는 공장이 위치해 있는 타밀나두의 첸나이와 부품 공급업체가 위치한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라에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도로 인프라를 정비해주다니요. 이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행동이고, 인도 정부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도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인프라가 전무한 인도의 상황을 개선해 주었고, 덕분에 도시는 공급망이 확장되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더욱 큰 이익을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현대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더 쾌적한 유통망을 가지게 된 현대는 자재를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고, 또 약자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어 수많은 국제단체들의 후원을 얻고,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매출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현대는 도로 인프라 설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인건비의 경우 저렴한 인도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현대 입장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것이죠. 물론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은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전력망을 개선하여 정전을 50%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거든요. 삼성은 공장과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결국 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밤에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지내던 인도 주민들은 드디어 전기를 사용하여 환한 밤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극한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듯 남이 나라의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바보가 아닙니다. 삼성이 전기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노이다 삼성 공장은 계속된 정전으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인도에 대한 전기 인프라 공급은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함과 동시에 착한 기업 이미지를 얻고 많은 투자와 계약을 유치해서 삼성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전기 인프라 공급에 대한 계약과 많은 투자를 받아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공생하는 법을 아는 천재라는 것이죠. LG 제조 공장이 위치한 푸네 힌제와디 지역은 어떻고요? 원래 보잘것없는 곳이었던 이곳 마을은 LG가 들어오면서부터 IT파크와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경제특구가 설립되었고 LG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 덕분에 이곳 지역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인도는 과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물론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자체가 거의 없는 인도에 들어올 기업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도는 지금도 1950년에나 볼 법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한국의 등장은 인도를 천지개벽시켜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도 인도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교육기관과 생산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인도인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인도 정부는 학교 보급조차 실패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 정부가 하지 못한 일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해주고 있고 이는 인도로 하여금 미래가 기대되는 잠재력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런 한국을 배신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는 말을 채 끝마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중국 측의 정부 대변인이 말을 끊더니 뜬금없는 한국 비난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미국이 왜 이번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 결정은 분명 합리적이고 이들에겐 분명 파업을 할 권리가 있거든요. 현재 삼성 공장의 한국인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차별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그야말로 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 공장의 가장 최악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도의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장에는 에어컨 자체가 없고 전기세 절약의 이유로 선풍기도 못 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관리자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죠. 인도인들을 위한 기숙사는 또 어떻고요? 한국 공장의 인도인 기숙사는 한 평짜리 허름한 방에 4명을 몰아넣는 닭장 수준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성냥갑 크기의 방에 노동자들을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은 초호화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비한 한국인들이 인도를 위해 그렇게나 많은 인도주의적 인프라 투자를 해줬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즉, 당신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한국 기업들은 차별을 일삼는 악덕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관계자의 말에 인도 정부 대변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자국의 국민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 모양이었고 금방이라도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갈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가의 말이 더 빨랐어요. 그는 인도 정부 대변인이 입을 채 열기도 전에 놀라운 주장을 하며 회의실 내에 모두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고받은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보세요. 당신은 한국을 무작정 비난만 하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비난은 누가 못하나요?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주장에는 모든 증거가 존재합니다. 미국 정보부 측은 제게 인도 현지에서 입수한 충격적인 증거 영상들을 넘겨주었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공장에서는 인도 노동자들을 위한 위생적인 무료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자체 교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 소유의 버스는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기에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러나 인도 노동자들은 이러한 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건 중국 측의 거짓된 주장과는 달리
한국 공장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수준급의 기숙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기숙사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방과 동일한 숙소이며 인도 노동자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자신들의 집보다 훨씬 좋은 기숙사에서 살기까지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한국이 인도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숙사 시설에서마저 한국의 천재적인 경영 방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노동자들은 시간 개념이 없고 약속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인도인들의 특징을 정확히 간파하고 수준급의 기숙사 시설을 구비해 둠으로써 공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기숙사의 위치상 인도 노동자들이 강제로라도 정시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남에게 잘 베풀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평균 월급의 10배나 되는 고임금과 넉넉한 유급휴가, 그리고 각종 수당까지 전부 챙겨가고 있는데요. 인도 전역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밖에 없고 덕분에 인도인들은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오히려 초과 근무를 원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차별 없는 근로자 복지 제도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죠. 하지만 중국 공장은 어떨까요? 일단 인도 내 중국 공장은 한국과는 달리 최저임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문맹률이 높은 인도의 특징을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복잡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하여 휴일이 아예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은 사실상 인도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시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도 공장은 적어도 휴일에는 쉬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장은 매우 구식이라 가뜩이나 생산성이 형편없는데 중국인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높은 할당량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이들은 폭행까지 해가면서 인도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벌이는 가장 끔찍한 짓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각종 공장 폐기물이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나 강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수는 그대로 인도인들의 식수로 사용되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즉,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구원했다면 중국은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도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증거는 확보한 상태며 아마 이 회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 국제 언론을 통해 중국의 악행들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미국 경제 전문가의 충격적인 연설에 중국 정부 관계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경제 전문가가 제시한 증거 영상들을 황급히 가리더니 이건 전부 조작된 영상이라면서 그럼 그렇게나 열악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최고 대우를 보장한다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만 파업을 하는 거냐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 정보부 관계자가 나서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파업을 하는 거냐고요?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정보부는 중국 정부가 인도 내 한국 공장의 노동자를 빙자한 스파이를 침투시켰고 이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낸 상태입니다. 즉, 애초에 파업을 주도한 세력 자체가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은 가짜 인도 언론사를 세운 뒤 언론과 여론까지 조작하며 한국 파업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인도에 파견된 미국 측 요원들은 중국 정보부 소속 요원들이 인도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경제 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정황들을 전부 포착해낸 상태며 심지어 중국인들은 한국 공장의 기계들의 일부러 결함과 오작동을 만들거나 공급망을 조작하는 등 안전 위험을 초래하며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 인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파업에 대한 선동 때문에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광범위한 파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건 중국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도 또한 자신의 은인인 한국을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중국의 선동에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바로 부패한 인도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의 뒷돈을 받고 한국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 등의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인도 내에 공장을 건설한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파업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임금 인상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할 것 등 이 모든 조항은 계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재의 인도 노동자들이 하는 건 불법 파업임에도 왜 인도 정부가 손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중국의 뒷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도 노동법에서조차 현재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3년 내에 2배의 임금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인도 정치인까지 싹 다 매수했기에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 내에는 일순간 냉랭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기세등등하던 인도 관계자와 중국 관계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구역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더러운 방법을 총동원했으면서도 이렇게나 뻔뻔하게 나와 한국을 욕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제 예상을 한 차원 뛰어넘은 국가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또다시 고함을 지르며 중국이 한국 따위에 소국을 거들더라도 볼 것 같냐며 노발대발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파업 때문에 망하든 말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즉 중국은 한국 기업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더군요. 그러나 미국 정보부의 정보 수집 능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한국 기업의 손해가 왜 중국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현재 중국은 십수년째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패를 이어가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침몰은 중국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말이에요. 일단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은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효율적인 생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공급망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분야는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까지 기술을 육성하는 분야죠. 그러나 중국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은 화웨이, 샤오미, 비아디 및 기타 중국 기업을 압도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한국 기업의 제품만을 택했거든요.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중국 기업들은 늘 적자에 허덕여야만 했죠. 그래서 중국은 더러운 수를 써가면서까지 한국을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인도 공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여 제품 출시 지연, 글로벌 시장 부족, 신뢰성에 대한 평판 손상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즉, 중국은 인도에서의 한국 생산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자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은 한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빠르게 진출하여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한국의 다각화된 공급망은 인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발밑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주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늘 중국의 저렴한 단가를 이겨냈고, 한국은 신뢰의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은 늘 자신들을 압도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하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연이은 계약 실패에 따른 적자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일단 원자력 분야만 봐도 그렇죠.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주요 경제국으로부터 원자로 계약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며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전문성, 안전성, 평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과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번 체코 원자력 계약 수주권을 좀 보세요.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은 결국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중국도 경쟁하고 있던 매우 권위 있고 경쟁력 있는 입찰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경쟁에는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이었던 프랑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체코 측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고, 또 계약 일정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았던 신뢰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로는 압도적인 성능에 비해 가격도 무척이나 저렴했고, 또 연이은 계약 위반과 지연으로 인한 국제 분쟁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경험이 존재했죠.
결국 한국은 압도적인 원자력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의 기술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전통 기술 강국까지 모조리 박살내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나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안타깝게도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오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조차 제대로 못 짓는 원자력 후진국일 뿐입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자로를 지어준다니 이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입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안전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입증된 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성공적으로 원자로를 건설했고 이 원자로는 지금도 원활히 작동하며 아랍에미리트에 막대한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심지어 한국의 APR-1400은 99.4%의 압도적인 운영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예정보다 일찍 인도했을 정도로 빠른 건설 속도를 보여주지만 중국은 평균 7년의 건설 지연이 있을 정도로 불완전한 원자력 건설 체계를 가지고 있죠. 도대체 운영률과 성능, 가격, 그리고 신뢰도도 전부 한국에 뒤처지는 주제에 어떻게 한국을 진지하게 이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한국과의 경쟁은커녕 아예 국가 수주에 입찰조차 해선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방위산업은 또 어떻고요?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군사력 순위 3위에 달하는 중국이고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엄청난 방산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도저히 쫓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에 자신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나라 무기의 설계도 베끼기와 산업 스파이 투입 등 각종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으며 카피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의 현대 로템은 폴란드에 58억 달러 규모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공급하는 방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방위 계약 중 하나입니다. 이 계약은 폴란드가 중국 옵션보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인도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거둔 중요한 승리였죠. K2 전차는 자동화된 시스템, 첨단 화력 제어,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이는 중국이 그토록 권했던 유럽과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한국에 밀리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한국의 FA-50 전투기는 또 어떻고요? 한국은 이번에도 중국을 제치고 폴란드와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FA-50은 비용 효율성, 전투 성능, 나토 체제에서의 상호 운용성으로 인해 해외 구매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재다능한 경영 전투기로 여담이지만 폴란드는 여기저기서 결함 소식이 들려오고 명백한 불량품이지만 환불과 AS를 거부하는 중국의 뻔뻔한 계약 위반 행위를 지켜본 뒤 중국산 무기 구입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계약을 한국은 너무나도 쉽게 따내며 막대한 이익과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으니 중국이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며 지저분한 짓을 해서라도 견제하려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건 중국의 명백한 패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떨어뜨리면 자신들이 한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는 너무나도 극심하고 한국이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고 해도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한국의 자리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대신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중국은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쏟을 시간에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올라가려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정보부 관계자의 말에 중국 대변인은 몹시 당황했는지 어버버대며 말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정곡을 찔린 모양이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쓰러지듯 자리에 다시 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인도 대변인은 중국만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에 안심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멀뚱멀뚱 앉아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도 대변인의 모습에 미국 경제 전문가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오랜만에 일어나서 충격적인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인도가 먹을 욕을 중국이 대신 먹어주니까 안심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인도의 상황을 보면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도의 장기 파업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인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결국 철수 선언을 내려버렸거든요. 지금껏 인도는 한국 기업들 덕분에 전례 없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죄다 철수해버린다면 인도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당신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오기 전 산업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굶주린 인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풀까지 뜯어먹었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요? 물론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인도는 다시 20세기로 회귀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일단 괴멸적인 경제적 손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겠죠. 인도는 한국 덕분에 떠오른 나라니 당연히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이는 인도 경제의 대공황을 일으킬 거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도는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은 공장 주변 인프라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해왔습니다. 그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인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고 이는 인도 내 대부분의 지역들이 19세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 공장이 고속도로를 정비해 놓은 타밀나두에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 감소로 인해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지고 인도 정부는 이를 보수하고 유지할 자금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속도로는 빠르게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삼성 노이다 공장과 같이 공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전력망과 물 관리 시스템 또한 전면 중단되어 인도 전역은 다시금 전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주민들은 오염된 물에 따른 수인성 질병으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결국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인도에 투자를 할 국가는 아무도 없게 되고 투자했던 자금도 빠르게 회수되어 인도는 국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기술 이전과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철수하면 이러한 기술 이전 과정이 중단되어 인도 산업 부문의 기술 격차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이 도입한 첨단 제조 기술은 더 이상 인도 근로자와 기업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특히 인도의 전자 및 자동차 부문에서 기술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학교를 세워 수년 동안 기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러한 기술학교가 전부 폐쇄되면서 인도는 더 이상의 유능한 기술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이 약해진 인도는 더더욱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어떠한 투자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즉, 인도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인도 대변인은 패닉에 빠진 듯 두 눈에 초점이 풀린 채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선진적인 국가였고 이런 나라를 배신한 인도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빠진 중국과 인도 관계자들이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끝으로 국제회의는 종료되었는데요. 저는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들다가 본전도 못 찾은 두 국가가 한심스러우면서도 미국이 한국이라는 강대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죄다 꺼져라. 인도에 질 좋은 노동력이 없으면 어차피 한국 기업들은 망할 수순에 놓여 있다. 여기 악덕 한국 기업들은 전부 인도에서 나가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충격적인 일침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고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스와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경제학 강의에서 정말 충격적인 강의가 있었고 이는 미국 전역을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일단 이곳은 분명 미국 대학교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 캠퍼스만 보면
여기가 미국인지 아시아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수많은 인도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인종 비율 때문인지 최근에 하버드 대학 내의 화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과 같은 인도 내의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파업은 몇 개월이나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는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당연히 인도 학생들은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국 학생들은 이때다 싶어 한국을 헐뜯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학생들은 정말 병적으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내비치곤 했어요. 이들은 평소에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중국인들이 수업간에 하도 한국을 비하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교내 게시판에 한국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선동을 계속하자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는 수업 시간에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 처벌하겠다는 학칙을 제정했고 자유로운 의견 나눔의 상징이었던 교내 게시판까지 폐쇄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나쁜 의미로 역사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렸고 결국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선동을 시작했는데 인도 학생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인도의 편을 들며 한국의 갑질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인도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의 말에 넘어가자 중국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인도 학생들보다도 더욱 분개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며 한국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차별하고 있고 임금체불은 기본에 공장 내에 화장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며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소변을 보는 열등한 민족이라 인도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다소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갑질과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벌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알리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내에 뿌리기까지 했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안 좋아지게 되었죠. 사실 인도 학생들은 그러한 중국인들의 선동에 홀랑 넘어가며 중국인들 편에 서서 한국을 비하했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거든요. 사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긴 하지만 부자는 아닙니다. 다만 머리는 꽤나 좋은 편이라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월급 40만 원이라는 인도 평균 월급의 10배나 달하는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최고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 버스와 식사 제공, 그리고 인도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여러 복리후생까지 삼성은 그야말로 기적의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 관리자들의 수준도 최고였고 늘 인도 노동자들을 배려해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돈까지 떼어먹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주도한 집단 광기의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 주장은 그저 묵살당할 뿐이었고 인도 학생들은 제게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며 저보고 한국의 편을 드는 배신자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이러한 광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제경제학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한국과 인도 문제만큼 국제경제학을 적용하기 좋은 사례가 없다며 강의를 이어나가셨고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현재 많은 한국의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기회가 많은 인도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한국과 기반시설이 없는 인도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도가 얻는 점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국적의 기업들과는 달리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지인을 우선으로 고용할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인프라 개선 및 현지 노동력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국가거든요. 즉, 한국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국가들이라는 선택지가 많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 인도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인도의 삼성 노이다 공장에만 해도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이 고용되어 있으며 인도 전역을 포함한다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첸나이에 위치한 현대 공장에는 15,000명의 직원이 직접 고용되어 있죠. 다른 지역의 현대 공장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현대 또한 수십만 인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인도에 들어온 전 세계 기업들의 공장 중에서도 인도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제조업에 속해 있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간접 고용 효과는 더욱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장의 존재로 공급망, 물류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수백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대규모 제조 공장의 각 직접 일자리는 지원 산업 분야에서 4-5개의 간접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도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한 약 70만 개의 일자리를 통해 약 350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지간한 한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고 한국은 그야말로 인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한국 기업의 공장들이 들어선 지역의 고용률은 평균 30%가 증가하여 한국은 인도에 열악했던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현대만 해도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85%를 인도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첸나이 지역에만 1,500개 이상의 인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개발되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죠. 현대의 공급망은 첸나이 주변의 전체 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다국적 기업이 이 정도로까지 현지 공급업체와 현지 경제를 살려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신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현대와 삼성만 해도 인도의 산업 생산량에 매년 약 200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존재만으로 인도의 제조업 GDP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3% 가까이 증가했죠. 매년 200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한다니 이건 웬만한 국가들의 1년 GDP에 맞먹는 수치로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 경제를 부흥시켜주는 구원자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도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 정도로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또한 중국 학생들의 선동에 의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인도 학생들 또한 한국이 인도를 완전히 먹여 살리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그들의 동공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듯 인도인들도 가만히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중국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공장은 인도 노동자들이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고 일만 하도록 화장실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으며 마치 인도 경찰이 그러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인도 노동자를 때리면서 일을 시킨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차별의 국가가 인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리는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비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매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글쎄요, 중국 학생들이 주장한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는 건가요? 증거도 없이 남의 나라를 비하한다면 개정된 학칙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역시나 제가 증거를 언급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군요. 중국인들은 증거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건지 매번 증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다른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중국 학생들이 말한 대로 한국은 차별만을 일삼는 국가일까요? 자, 보세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은 현지인들에게 업계 표준보다 2배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평균 월급은 4만 원이고 다른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은 이보다 많은 평균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평균 4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월급을 지불하죠. 또한 성과급이 전혀 없는 다른 공장들과는 달리 한국은 생산성과 근태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와 연간 보너스를 제공하죠. 이 제도는 근로자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상호이익으로 이어지는데 특히나 게으르다고 알려진 인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공장은 노동자를 위한 현대적이고 안전한 작업 조건까지 갖춰놓았죠. 인도의 한국 공장은 많은 현지 또는 다른 외국 공장과 달리 근로자의 육체적 부담을 줄여주는 최첨단 기계와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 노이다 공장에서는 제조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고 헬멧이나 장갑, 방화복과 같은 고품질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은 어떨까요?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도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임금은 인도의 임금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에 인건비가 인도 수준으로 저렴한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인도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도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인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답게 그 규모는 매우 미비하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중국이 인도에 세운 공장에서는 그야말로 인도 현지 기업의 공장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고 차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19세기 작업장보다도 더럽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중국 공장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어서 중국 관리자와 인도 노동자 할 것 없이 그저 공장 앞 구덩이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녹슨 기계와 고철 더미, 폐기물의 악취와 뒤섞여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악취를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의 중국 공장은 시장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착취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공장은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중국 공장은 인도 근로자에게 현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인도 노동자들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를 강요당하고 무급 초과 근무까지 강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병가, 출산 휴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도 노동자들은 공휴일까지 반납하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물론 중국 공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학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리자들은 인도에 파견왔음에도 힌디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인도 노동자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통역사를 고용하기는커녕 인도 노동자들에게 왜 중국어를 하지 못하냐며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고 노동자를 때리기까지 하며 말도 안 되는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인도인들을 무시하고 사람이하에 취급을 하며 일부러 밥 대신 개밥을 주는 수모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영상도 가지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이러한 중국인들의 인도 노동자 학대에 대한 영상들은 전 세계로 퍼지며 중국의 처참한 민낯을 모두가 인지하게 되는 중이죠. 인도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금 여러 국제단체들이 나서 중국의 이러한 착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거라는 말입니다. 교수님의 충격적인 강의에 강의실 분위기는 일순간 냉랭해졌습니다. 인도와 같은 편이었던 중국은 오히려 인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주범이었고 이에 흥분한 인도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며 강의실은 일순간 혼란스럽게 변하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은 인도에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쓸모있는 질문을 건네야겠다고 판단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왜 자꾸만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 건가요? 저희 아빠는 한국의 삼성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파업은 뭔가 중국계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 공장은 인도 평균 월급의 10배라는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인도 노동자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하버드 대학교 내에 있는 중국 학생들도 단체로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가며 선동을 하는 것이 뭔가 중국 정부가 지령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한국과 인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자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놀라운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학생의 의심처럼 실제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인도 내에 한국 공장 파업을 주도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정보부는 중국의 정보부 요원들이 인도의 삼성 공장에 잠입하여 파업에 대한 선동과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낸 상태며 심지어 중국은 미국 내의 여러 대학교에도 스파이를 심어놔서 중국 정부의 지령에 움직이며 캠퍼스 내 여론 조작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중국계 무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낸 상태입니다. 저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신나서 한국을 욕하던 중국 학생들이 길 잃은 아기 강아지처럼 벌벌 떨고 있군요.
미국이 당신들의 스파이 행위를 정말로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들은 그저 중국 정부에 이용당한 것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조만간 대규모 소탕작전이 있을 것이고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상당히 강력하기에 아마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학생들은 꽤나 고생 좀 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파업을 주도하며 한국을 괴롭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공장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한국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산업 경쟁에서 한국에 의해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단 조선 분야만 해도 그렇죠. 중국은 물동량 기준 최대 조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군용기, 친환경 선박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중국은 품질과 기술 정교성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5%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2023년 카타르와 200억 달러 규모의 LNG선 100척 이상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의 정밀 제조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뚫지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한국과의 조선 경쟁에서 승리를 따내려고 했으나 결국 막대한 손해만 입은 채 한국에 완전히 대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더 처참한 점은 중국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 얻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 기술력은 여전히 뒤처져 있고 저비용 벌크 화물선에 집중하고 있어 첨단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중 연료 LNG 선박과 무공해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동력 선박을 건조할 업체로 선정되어 조선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죠. 이 말은 한국은 앞으로 있을 다른 국제계약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며 계속해서 경쟁을 이겨낼 거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1대1로 정책을 통해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마저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고 있고 이건 중국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로 남게 되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켰고 결국 이러한 프로젝트를 강행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한국의 높은 기준, 투명성, 성공적인 실적을 믿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지리아 정유 프로젝트 수주가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4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정유소 건설 계약을 수주했는데 이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역량, 글로벌 표준 준수, 수주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아프리카 항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우건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주도했던 케냐와 모잠비크에서 항만시설 개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들 국가는 중국의 투명성 문제와 부채 함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을 선택했고 결국 한국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국을 뼈아프게 만든 것은 따로 있죠. 그건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사실 한국은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메모리 칩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인데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러나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쓰고도 결국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의 대부분의 전자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굴러가지도 않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죠.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은 모든 역량을 반도체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0%에 가깝거든요. 그러나 삼성만 해도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같은 시장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 부문을 고려한다면 격차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첨단칩 제조 기술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삼성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칩은 대규모 14나노미터 칩만 생산하는 중국의 SMIC가 생산하는 칩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10년 차이라고 보고 있고,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10년이라는 기술 격차는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거대 자본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9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출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의 지배력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집 부문에서 자립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며 공급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즉, 중국이 한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이유는 여러 국제계약에서 한국을 이김으로써 한국에 빼앗겼던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자존심을 챙기기 위함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 격차를 좁혀서 빠르게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보면 중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중국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여 한국을 방해하는 지저분한 행동을 일삼는 것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수상한 행동은 정말로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한 선동행위였고, 심지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막강한 나라라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기 시작했죠. 자, 저는 분명 인도는 한국 덕분에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선을 넘었습니다. 물론 인도는 중국의 선동에 넘어간 거지만 그래도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거든요. 바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에 큰 손실을 받고 결국 인도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나타나기 전 매일같이 생존을 걱정하던 인도 노동자들이 주제를 모르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인도는 그야말로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물류, 서비스 산업을 통해 수십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을 더 고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삼성 노이다 공장을 예로 들어보죠.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삼성 노이다 공장이 폐쇄되어 수만 가구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파생된 물류, 부품 제조, 운송 및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같은 지원 산업도 차례차례 쓰러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최대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인도 전역의 수백만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이다 공장이 있던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하던 열악했던 때로, 혹은 그보다도 더욱 비참한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인도 제조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철수는 한국 기업에 의존하던 많은 인도 기업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겠죠. 현대는 전체 자동차 부품의 85%를 인도의 1,500개 이상의 현지 공급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철수하면 이 공급업체들은 주요 고객을 잃게 되어 광범위한 사업 폐쇄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년 30억 달러만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첸나이 주변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치명적인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도의 지역 경제의 불황은 점점 인도의 중심부로 흘러가며 인도 전역을 갉아먹게 되겠죠. 안타깝게도 인도의 많은 중소기업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의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주요 기업의 지속적인 수요 없이는 기반 자체가 없는 인도의 중소기업은 버틸 수가 없고, 결국 인도의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되겠죠. 자, 인도 학생들, 아까 전에는 중국 학생들을 따라 그렇게나 한국을 욕해대더니 지금은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조용해졌군요. 한국을 욕했던 것을 후회하시나요? 그러나 후회를 해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를 위해 2개월이나 기다려줬고, 한국은 매우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지만 신뢰를 잃은 상대에겐 국물도 없는 무서운 민족이거든요. 그야말로 인도는 제 복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고, 결국 한국 덕분에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경제적 풍요로움을 전부 다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경악을 금치 못할 강의에 저는 특히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다는 말은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가 실업자가 된다는 말이었고, 그 말은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낳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터무니없는 선동을 일삼는 중국인들, 그리고 멍청하게 그러한 선동에 넘어가 욕심을 부린 인도인들 모두가 싫어졌고 결국 울분에 찬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인도가 뭐라고 감히 한국을 거스른 것인지 저는 인도는 이젠 다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일삼는 한국인들과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한국 기업들은 즉시 태국에서 꺼져라. 현재 태국 전역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대대적인 파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 유력 정치인이 파업이 한 달만 더 유지돼도 태국은 끝장이 난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하자 태국 전역은 패닉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아차라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최근 들어 정말 급격한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굴곡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많은 태국인들처럼 한국에 죽고 못 사는 일반적인 여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을 늘 챙겨봤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살았죠. 그러나 이러한 제 꿈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꽤나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던 아빠가 특정 세력의 공격을 받아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저희 가족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순식간에 가난해지게 되었죠. 아빠의 정치 생명이 허무하게 무너진 건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태국 정치계에서의 중국계들의 세력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들은 중국계가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고 끌어내리려는 특징이 있었기에 태국 혈통을 가지고 있던 아빠는 그러한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던 거였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지만 가난해진 저는 한국은커녕 해외여행조차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기에 제 꿈은 중국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소비했고 반드시 한국에 가겠다는 꿈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저는 한국은 현재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농촌 지역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도시 지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던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 비자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저는 태국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었죠. 한국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가하거나 강제로 구금시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충격적인 행위였고 결국 제 한국행은 엄청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나 짝사랑하는 태국인데 돌아온 건 한국의 무시와 차별이라니 이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겐 또 다른 문제사항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계 친구 하이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이 꽤나 잘 나갔을 때 사립학교에서 친해진 친구였는데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계라면 학을 떼게 된 저였지만 하이윤만큼은 도저히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녀와 저는 상당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윤은 다른 중국계답게 한국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저를 볼 때마다 한국 드라마는 전부 중국의 소설과 전통 문화를 따라한 모조품이고 K-팝 또한 중국 음악과 중국의 전통 연극에서 비롯되었다며 그런 아류작을 좋아하는 건 수준 낮은 행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그런다고 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하이윤은 한국에 이상하리만큼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윤은 한국에 간다는 제게 계속해서 믿기 힘든 정보를 알려주며
제 한국행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차라, 너는 한국의 수준 낮은 문화를 보고 홀린 탓에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믿게 되었나 본데 실제의 한국은 태국보다도 못 사는 후진국일 뿐이야. 네가 한국에서 버는 돈은 태국의 최저시급만도 못할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한국은 상습적인 인종차별의 국가인 거 몰라? 딱 봐도 태국인인 너는 한국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거고 결국 상처만 받게 될 거야. 그게 바로 한국의 후진적인 수준인 거고 한국은 케이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 국가일 뿐이야. 뭐 그녀의 주장도 주장이었지만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기에 제 한국행에 대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분노한 태국인들은 반한 시위를 열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급기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장들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한 뒤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간간히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묻지마 폭행까지 가하는 등 그야말로 태국은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듯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태국인들은 단체로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한국에 대한 이상하리만큼 적대적인 감정을 보였죠. 그리고 이를 본 저는 점점 그러한 분노의 분위기에 동화되며 대체 제가 왜 이런 차별적이고 후진적인 한국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행을 포기하려던 그때 아빠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차라, 중국인들과 중국계 태국인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렴.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기꾼일 뿐이야. 한국은 선진국이 맞고 너는 분명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현재의 태국 내의 반한 감정 또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은 태국에 있고 결국 100% 태국의 잘못이 맞기 때문이지.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태국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조직적인 스파이 활동까지 벌이며 태국인들을 선동하고 있고 태국인들은 여기에 홀랑 넘어가서 해선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아차라, 너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반드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 저는 아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이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과 태국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못살게 굴고 차별하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똑같이 태국인들을 차별할 게 분명했기에 두려움이 들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에 대한 사랑과 동경은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상황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저는 이제는 정말 돈을 벌어야만 했죠. 무엇보다도 지금껏 아빠의 말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이유는 계속해서 한국은 후진국이고 중국의 속국인 한국에 갈 바엔 차라리 중국으로 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분명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태국 국적자들이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전부 추방시켜버리는 국가라고 했지만 한국인 입국 심사관들은 태국인인 저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맞이해줬는데요. 심지어 인천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기에 저는 공항에서 계속해서 길을 잃고 말았는데 한국인들은 그럴 때마다 제게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줬죠. 저는 영어 억양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딱 봐도 태국인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제 국적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아빠의 말처럼 한국에 대한 무지막지한 소문들은 꽤나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로 이 모든 상황들은 중국의 조직적인 선동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일을 하기로 한 한국의 시골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훌륭했고 덕분에 저는 버스만 타고 곧바로 시골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태국에는 농촌으로 가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을 뿐더러 부자들만 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농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로는 그렇게나 먼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태국의 시골 지역은 거의 버려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선진국이면 시골 지역에 마저 기차 인프라와 고속버스 인프라, 심지어 공항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중국계인 하이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관대한 임금 체계였죠. 사실 저는 돈을 벌러 한국에 왔지만 하이운에게 세뇌된 탓일까? 한국에서 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분명 하이운은 한국이 주장하는 임금 체계는 전부 거짓말이고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금액의 10분의 1만 지불하고 입을 싹 닫아버리는 사기꾼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완전히 헛소리였고 오히려 한국의 임금 체계는 각종 수당을 추가하면 명시되어 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태국에서는 1년은 벌어야 하는 돈을 한국에서는 한두 달만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은 태국인들이 1년을 일할 때 한국인들은 그저 한 달만 일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었기에 이건 양국이 범접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국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유급휴가와 병가, 육아휴직과 같은 혜택을 한국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전부 법적으로 보장받았기에 저는 한국이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큰돈을 벌어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인 제게 이 정도의 임금을 준다는 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시골을 보더라도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시골 지역은 인프라가 몹시 형편없는 게 일반적이므로 저는 한국의 시골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조차 살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어느 경지에 이른 국가인지 도저히 제 예상에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었는데요. 일단 인터넷 자체가 안 들어오거나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인터넷이 제공되는 태국의 시골 지역과는 달리 한국은 농촌 지역에 마저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네트워크를 구현해낸 국가로 태국의 상당수 네트워크 인프라도 전부 한국 기업이 도맡아서 설치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 강국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은 첨단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구현해냈고 결국 아무리 외딴 지역일지라도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속도를 유지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현실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스마트 도로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AI 교통관리 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도로는 한국의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도로는 주행 중 조명을 조정하고 교통을 모니터링하며 심지어 날씨 변화, 도로 상황 또는 야생동물의 횡단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고 했죠. 이건 낮은 인구 밀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노인 인구가 많아서 갑작스러운 위기에 취약한 시골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였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적재적소에 도입된 최첨단 인프라에 대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중국인들과 중국계 태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해왔던 건지 이해가 안 가서 학을 뗄 뿐이었죠. 다소 자존심이 상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시골 지역마저 태국의 수도인 방콕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인들은 한국인들만 보면 폭행을 한다든지 하며 불이익을 가하기에 당연히 한국인들도 태국인들에게 똑같은 차별을 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하이운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부분이었고 심지어 태국 곳곳에서는 한국인들이 먼저 태국인들을 폭행하고 구금하고 있으니 자신들도 똑같이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거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죠. 물론 공항에서는 꽤 운이 좋긴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여전히 놀라운 경험들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국의 농촌 어르신들은 태국인인 저를 차별하거나 폭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마치 딸처럼 잘 대우해줬거든요. 저는 그저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고 심지어 현재 한국과 꽤나 사이가 안 좋은 태국 출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일단 제가 이곳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웬 한국인 할아버지가 꽤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마을에 대한 설명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이곳에서 살면서 필요할 만한 용품들을 챙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호의를 보고도 놀랐지만 어떻게 노인이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다른 국가들의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라 워낙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상류층에 속해서
자연스레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태국과는 달리 한국은 부정할 수 없는 선진국이었고 오히려 태국 같은 다른 저개발 국가들의 공장을 세워 노동력을 이용하는 나라인데요. 즉, 한국은 고용을 하는 입장이고 태국은 고용을 당하는 입장이니 한국은 굳이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태국은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도대체 이 한국인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께 영어 실력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무척이나 가난한 국가였지. 그리고 우리 집의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해서 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로 발돋움했고 이제는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영어 원격 플랫폼을 구축했고 무료로 영어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나와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영어를 배우면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한을 풀고 있지. 참 좋은 세상이야. 그랬습니다. 한국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겐 무료로 강의까지 수강시켜줄 정도로 잘 사는 국가가 되었고 결국 지금의 한국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학교 자체가 없고 인터넷도 안 통해서 농촌 문맹률이 90%가 넘어가는 태국의 시골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모습에 두 눈을 껌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점에 큰 존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용감하고 실력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할아버지 말고도 한국 시골의 친절한 어른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들은 그저 외국인 노동자일 뿐인 제게 잔치까지 열어주며 환대해 주었거든요. 한국의 시골 어르신들은 새로운 가족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삼겹살과 파전, 그리고 각종 과일과 음료 등의 한식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내오셨고 저는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쑤셔 넣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인 어르신들은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제게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심지어 생필품이나 의류 등 필요한 물품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이건 정말 꿈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한식, 특히나 삼겹살 같은 코리안 비비큐는 제가 평소에도 반드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마치 친딸 대하듯 극진한 대우를 해주며 배가 터지도록 이러한 한식들을 제공해주다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인들의 환대에 눈물까지 핑 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현재 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의 차별 사건에 대한 소식들은 죄다 거짓말과 허위적인 소식임을 직감하게 되었죠. 오히려 한국인들은 약자의 편에 서며 약자를 보듬어 줄 아는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저는 힘든 농촌 일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행동들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당연히 차별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태국 내에 만연해 있는 한국에 대한 허위 사실들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게 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급휴가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태국 직장에는 유급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만 한국 같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마을 친구 폰을 만나기로 했죠. 폰은 마을에서 저희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그녀는 저보다 훨씬 먼저 한국에서 일을 한다며 떠났고 제게 한국 주소까지 보내주며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꼭 들르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리고 폰은 정말로 한국에서 성공을 했는지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돈을 보내기도 했기에 폰은 마을 사람들에게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며 존경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시골에서 일하던 태국인 깨우는 제가 서울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폰의 이야기를 듣더니 코웃음을 쳤고 이내 제가 만약 폰을 만나러 간다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거라며 그러한 사실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겁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아리송한 반응에 매우 당황하면서도 자꾸만 두루뭉술한 말로 겁을 주는 깨우의 화법에 화가 나서 반드시 서울에 갈 거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버렸는데요. 그러자 깨우는 안 그래도 자신도 이번 휴가에 서울에 놀러갈 생각이었다며 폰에 주소를 보니 그곳은 태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고 자신도 그 동네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으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소 찜찜한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폰이 살고 있다는 동네에 도착한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동네에서는 약물이 합법인 태국에서나 맡을 수 있는 정체불명의 약 냄새가 진동을 했고 또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폰이 살고 있다는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폰이 살고 있다던 집은 태국인들 여럿이 모여 사는 숙소였는데 그들은 폰이 한국에서 불법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그랬습니다. 마을의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돈을 집으로 송금하곤 했던 폰은 알고 보니 한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태국계 불법 업소에서 순진한 한국 남자들을 꼬신 뒤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따내고 도망가려는 목적으로 일하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고 결국 폰을 비롯한 그곳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일하던 불법 체류 태국인들은 죄다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에 데려다 준 깨우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내가 뭘 했어? 그래서 이곳에 오지 말자고 했잖아.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들이야. 너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지 알기나 해? 무려 78%야. 거의 태국인 입국자 5명 중 4명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불법 일에 가담한다고. 심지어 태국인들은 불법 업소뿐만 아니라 각종 약물과 사기 등 각종 질 낮은 범죄를 일삼으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지. 나도 태국인으로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오히려 내게 차별을 가할 줄 알았던 한국인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거 있지?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나빠진 건 전부 한국인들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하고 심지어 반항 감정이 매우 극심해져서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은 월급을 2배로 올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밀며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건 태국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고 한국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저는 이러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약자를 차별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긴 했지만 태국인들이 이렇게나 극악무도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저는 그 즉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깨우는 제가 생각을 추스를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나도 태국인들이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 반항 감정은 매우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 이건 태국이 명백히 잘못한 일임에도 한국을 옹호하는 기사는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잖아. 이건 중국계 조직에서 일하게 된 내 친구가 보내준 영상인데 현재 한국에서 불법 일을 저지르는 태국인들을 관리하는 건 태국계 조직뿐만 아니라 중국계 조직들도 함께 있거든. 그리고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과 태국을 이간질하고 있어. 이것 봐. 중국은 사이버 부대까지 운영하면서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이어가고 있잖아. 이들은 여론조작으로 한국에 대한 옹호기사가 노출되게끔 하고 있을 뿐더러 태국인 인플루언서까지 사주해서 한국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식의 거짓 영상을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어. 불법 파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이면서까지 태국 내 한국 공장들의 불공정 노동행위, 저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사이버 부대원들은 트위터나 현지포럼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한국 기업의 학대 사례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게시물을 쏟아내고 있지. 이러한 게시물은 태국 근로자들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뭔 줄 알아? 중국은 태국의 노동권 증진을 가장하여 노동자 옹호단체까지 만들었고 이 단체들은 태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척하며 한국 기업들의 공장에서 파업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러한 수상한 단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지 오래고 중국 자본의 끊임없는 투입 때문에
한국 공장에서의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고 급기야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철수할 준비까지 하고 있지. 그야말로 중국 때문에 한국과 태국 모두 끔찍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그제야 중국계 태국인 하이윤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조를 통해 한국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선동을 하고 다니며 반한 시위를 주도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째서 천문학적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한국에 피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깨우는 이번에도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만약 중국의 이간질로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태국을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집어삼킬 수 있거든.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잃은 태국은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때다 싶어 태국의 정치와 경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태국은 중국의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외교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겠지. 태국은 지금도 사실상 중국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이 중국계인 상황인데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까지 단절한다면 태국은 그야말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거야. 심지어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마저 전부 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태국의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칠 거고 결국 경제력을 상실한 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될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의 경색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태국 경제는 말이 아닌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마저 모조리 철수해버린다면 태국은 아예 국가의 기틀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게 분명하거든요. 심지어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태국 내의 수많은 다국적 공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임금과 대우를 보장하기 때문에 중국의 세뇌당해 파업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태국인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쪽박을 차며 파산을 하게 될 게 분명했죠. 중국계 세력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 아빠도 그렇고 지금의 태국도 그렇고 저는 중국과 연관되기라도 하면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이러한 상황에 엄청난 무력감과 울분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저 또한 중국의 선동에 빠져 한국을 미워했던 과거가 떠올라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깨우는 왜 이렇게 똑똑한 건가 싶었더니 그녀는 태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국의 직장에 들어가 봐야 지금 한국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받는 월급이 5배는 더 많기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한국과 태국의 격차구나 싶어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태국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국에서 농사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다니 한국은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경제대국임이 분명해 보였죠. 그리고 만약 태국이 이런 최고의 선진국을 거스른다면 태국의 국운도 여기까지가 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